식사하러 가시죠. 자, 96페이지. 96페이지 괄호 3번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돼 있죠? 그죠? 여기 무조건 종합과세. 그죠? 자, 다음에 금융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므로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동그라미 1번 국외 금융소득 중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 동그라미 2번 국내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 자,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공통 문구가 뭐예요? 됐죠? 그러면 됐어. 봐봐. 종합과세 안 되는 거는 분리과세로 끝나는 거지.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 문제가 종결이 되는 게 분리과세잖아요. 그럼 원천징수가 됐어야 분리과세가 될 수가 있지. 원천징수가 안 됐으면 분리과세 여지는 아예 없다고. 그럼 무조건 종합과세지. 그치? 안기할 게 또 줄어들지. 국내냐 국외냐 상관없다고. 원천징수가 안 됐대. 그러면 무조건 종합과세. 자, 그 다음 괄호 5번 나머지는 조건부 과세 대상이다. 자, 원천징수 세율도 봅니다. 원칙적으로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4%. 국세만 지방세까지 우리가 포함하면 15.4% 이렇게 얘기해. 국세의 10%라서 1.4%라서. 우리 시험 범위는 국세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14%로. 그리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됐죠? 됐습니다. 다 봤습니다. 98페이지 사업소득 가자. 자, 사업소득은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위에 특별만 올라가면 부가가치세법하고 소득세법 일부를 한다 했잖아요. 그치? 그리고 종합반 올라가면 법인세법하고 소득세 나머지 하는데 법인세법하고 소득세 나머지 할 때 그때 사업소득을 해요. 왜냐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법인세법과 비교하는 형태거든. 비교하는 형태. 그래서 법인세법이 선행이 되어야 돼. 선행. 그럼 지금 입안에서는 소개 위주 온다. 소개 위주. 자, 사업소득이란 소득세법에서 규정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되겠지. 요게 처음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소득세법은 철저하게 열거주의 과세 원칙을 했잖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이 사업 업종도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어. 나중에 우리가 기본서라고 얘기하는 강인태 회계사님 세법 개론책에는 밑에 저 각주로 해가지고 열거된 소득들이 어떤 건지 나와. 근데 우리 시험에는 열거된 소득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와.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그 열거된 소득 중에 하나라고 보고 등장을 해. 열거된 소득. 열거된 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거라고 보고 출제가 된다고. 그래서 그 열거된 소득을 안 이해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은 안 가져도 돼. 그죠? 자, 밑에 부동산 임대업. 그죠? 그 넘어가시면 없네. 그냥 사업 없네. 일반 우리 소득세법 철저하게 열거주의 과세 원칙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 과거에 우리나라 세법에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이라고 있었어. 요게 포함되어 있어. 과거에 우리나라 세법에 산림소득이라는 것도 있었다. 요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이제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업소득 파트를 공부할 때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과 나머지 사업소득은 그냥 일반 사업소득 이렇게 불러. 두 가지로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돼. 나중에 결소금 통산 방식이 다르거든. 뭔 소리인지 몰라도 돼. 아무튼 계산 구조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처음 공부할 때부터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과 일반 사업소득을 구분해서 공부를 한다고. 됐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부터 보자. 자,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이게 부동산 임대업이지.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이건 뭔데?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뭔데요? 공장 여러 개를 한 목에 빌려준다고. 이것도 부동산 임대업이다 그 얘기야. 됐죠? 광업재단은요 광구 여러 개를 한 번에 빌려준다고. 됐어요? 됐죠? 안 어렵죠? 넘어갑니다. 종합과세 요구.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왜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냐? 우리 원천징수 대상 소득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되짚어 볼까? 아 싫어요? 시험에 나와라.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장에 들어가든 내년에 들어가든 언제든 간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갈 때 나와라. 그래야 공부를 하지. 제가 실무 강의할 때는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현업에서 일할 때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없대. 올해 그런 업체를 수임해라. 세무사님 그런 업체 수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맡겨라. 이래야 공부를 해. 질문 보세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있고요. 받는 자가 있죠.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법을 적용해야 될지 소득세법을 적용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한다 했어요? 받는 자 기준으로 했죠. 받는 자가 법인이면 법인세법 적용하면 됐죠. 그죠? 받는 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 적용하면 됐죠. 그죠? 그때 법인세법상 저기 원칙 대상 소득은 이자 소득 하나만 기억하면 된댔죠. 원래 두 가지인데 두 번째는 볼 일이 없으니까 위에방에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소득세법상 원칙 대상 소득은 원칙 대상이 아닌 소득을 기억하는 게 빠르다 했죠. 그때 원칙 대상이 아닌 소득이 뭐라 그랬어요? 이 중에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이 둘이 원천이 대상이 아니라 했죠. 그럼 원천이 대상이 아니니까 원천징수를 안 하겠죠. 원천징수를 안 하면 분리과세 여지가 생겨요, 안 생겨요? 원천징수로 과세 문제가 종결이 되는 게 분리과세잖아. 원천징수를 안 하면 무조건 종합과세지. 그죠? 그래서 사업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근데 여기 예외가 있다했죠. 어떤 예외? 3.3% 기억나요? 부가세가 면제되는 일정한 이식입니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의료보험료 이런 것들. 그죠? 그거 말고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원천징수 안 하니까 종합과세밖에 없지. 그죠? 그렇게 엮이는 거야. 그죠? 그렇습니다. 좀 어렵나? 그죠? 위에 방 가면 또 됩니다. 한번 또 할 거예요. 또 할 거야. 그때는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안 되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다 됩니다. 너무 냉정하냐? 아니 나는 희망 고문하는 거 싫거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수험생들이 독서를 가 그래. 독서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 못 맞추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독설이냐? 그지? 저렇게 얘기해 줬는데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자 아무튼 넘어갑니다. 괄호를 보내 비과세 사업소득. 비과세되는 거.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있죠. 그죠? 요거 수험생들이 많이 착각해. 뭘 착각하는데 내가 논밭을 이용해서 작물 생산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 이거는 내가 농사 짓는 게 아니야.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빌려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즉 소작 주는 거 얘기하는 거야. 소작 주는 거. 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겠다 그 얘기야. 왜요? 만약에 이렇게 내가 시골에 논 땅이 있어가지고 소작을 줬어. 소작을 줘가지고 얻은 소득. 그 소득이 뭔데? 여기서 뭐 쌀을 한 가마니 준다든지 아니면 돈을 얼마 준다든지 그 소득에 대해서 내가 과세가 되잖아. 즉 세금을 떼잖아.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덜 받으려 하겠지. 그렇지? 과세를 안 하면 더 안 받아도 되겠지. 즉 소작농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거는 과세 제외, 비과세라고. 그렇죠? 너 혹시 부모님 시골에 논 땅 갖고 있고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냐?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 여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아주 시골에 논 땅을 왜 사지? 부치 먹어야 되는데 그 아깝고 막 냅두기 그러니까 뭐 시골에 소작농 구해가지고 좀 부치물 하고 거기서 뭐 쌀 나오면 쌀 한 가마니 1년에 한 가마니 정도만 받을까? 택도 없습니다. 시골 사람들 그거 안 부치물 납니다. 돈을 주고 부치달라고 부탁해야 돼요. 시골에 논 땅이 꽉 차가지고 시대 상황이 달라졌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막 시골에 논 땅 사가지고 그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부치물 하고 뭐 조금 받지. 옛날 말이에요. 시골 사람들은 안 돼요. 시골 인심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지금은 시골 인심이라는 거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고부가 같이 산업하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 농사 지으려 합니까? 아로니아 이런 거 키우려고 하는데 블루베리, 아로니아 이런 거 키우고 그죠? 뭐 소키아 가지고 뭐 답도 없지. 그죠? 치즈 공장 차리는데 농촌에 오면 축산업 이런데 옛날처럼 그래 안 그렇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슬픈 얘기가 생각이 나네. 어제 뉴스 기사 봤는데 부산에 상가 공시율이 19%대. 그냥 20%로 따져봐. 상가 5개 중에 하나는 빈 거야. 그래서 지금 상가주들이 죽을 맛이래. 충청도가 공시율이 제일 높던데 30%였네.
30%. 서울만 8%로 선방했고 나머지는 공실률이 장난 아니지. 경기가 진짜 안 좋은 거야. 건물주가 지금 힘들 정도면 진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그것도 옛날 말이래. 돈 벌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종잣돈 모아가지고 조그만 상가 하나 해가지고 뭐 아니면 꼬마 빌딩 이런 거 해가지고 세바닥 보면서 하고 머리 다 둘러빠진다고 스트레스 받아. 그거 관리하기도 힘들거든. 자, 아무튼 그런 거고. 반가로 2번 한 개의 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 내가 집이 한 채가 있어. 이 집 한 채를 빌려주고 소득 받는 거, 월세 주고 그거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겠다고. 그러면 요래 나이 어린 학생들은 멘붕이 오는 거야. 어떤 멘붕이 오는데? 세우사님 내가 집이 한 채라면서요. 그 집을 빌려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요? 이란다고. 나는 어디서 살기는 나도 새 얻어서 살지. 그런 거지. 아니 학생들은 그런 거 질문해요. 실제 사례를 예를 들면 저희 동생이 부동산 부자거든요. 부동산 부자. 일찌감치 직장생활 때려쳤어요. 집이 뭐 10몇 채가 있으니까 전국에. 그래 있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창원에 있는 뭐 어디 신축 아파트 현대 브랜드였던 것 같아. 34평짜리 아파트를 그래 해가지고 지 혼자 살더라고. 그래서 어머니랑 한번 놀러 갔던 적이 있어요. 새 집에 집들이죠. 제가 가서 막 잔소리했다고. 야, 34평 아파트에 니 혼자 살면 짐을 아무리 갖다 많이 넣어도 귀신이 나와. 썰렁해가지고. 안 그렇겠어? 근데 그런 얘가 아니겠어. 만약에 내가 주택 청약을 넣어서 호를 다니는데 34평 아파트가 당첨이 된 거야. 그럼 내가 그 집에 혼자 사는 거지. 귀신도 없다고. 너무 적적하지. 내가 34평이 왜 필요하냐 이거야. 혼자 사는데. 그럼 나는 외곽 관리비 많이 내면 있겠어. 나는 한 16평짜리 들어가고 34평짜리 아파트를 빌려주는 거지. 16평짜리 나는 새 얻어서 살고 34평짜리 세 주는 거지. 그게 한 개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이에요. 그럼 과세를 안 한다.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민주택 평형이 지금 저기 이제 전용면적 기준으로 그 저기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이게 우리 공급면적 기준으로 따지면 33평이 34평 정도 되거든. 도량이 통일돼가지고 이제 제곱미터 기준으로 쓴다고. 제곱미터 기준으로 쓰는데 아무튼 이런데 이제는 핵가족화 시대에서 완전 그 1인 가구 시대가 돼가지고 국민주택 규모가 아마 이제는 바뀔 것 같아요. 이 평수도 나중에는 큰 평수가 돼가지고 매매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될 것 같아요. 진짜 일본처럼 돼가는 것 같아. 히키코모리 막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에서 히키코모리 대비해가지고 막 사회정책적으로 예산도 많이 책정돼가지고 밖으로 데리고 나오잖아. 우리나라도 그런 예산을 책정하더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히키코모리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정기적인 사이클로 뭐도 하고 막 이래 하는 거. 마약 환자들 치료하는 것처럼. 네, 그렇대요. 네. 그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교도소에서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다루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없는 사람들은 이제 잡곡밥을 먹고 싶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아니겠어요. 그죠? 요즘에는 없는 집에서 하얀 쌀밥을 폭폭 삶아내야 되죠. 그죠? 있는 집은 이제 알록달록하죠. 그죠? 그래 그 기사 난 거 보니까 마약 사범이 교도소 내에서 운동 시간이 가장 길대요. 헬스장이 밖에 있는 웬만한 헬스장보다 시설이 더 좋대요. 그런 게 요즘에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운동도 하고 그런데요. 네, 그렇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동서안 인력이 전국 교도소 강의 제가 다 했었잖아요. 대전교도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데 그 소말리아 해적들도 있어요. 복역 기간이 끝나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안 돌아가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전교도소 얘기해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전교도소가 어느 정도로 크냐면요. 바깥에 제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본관 건물로 걸어갔는데 본관 건물까지 걸어가는데 해운대 신세계 백화점의 야외 주차장보다 더 커요.
한참을 걸었어요. 한참.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에서 제일 크고 소말리아 해적들부터 해가지고 다 있다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한계주택, 소유주택, 임대주택. 다만 동그라미 이거 고가주택은 과세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은 높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싼 거. 비싸서 고가야. 고가. 그럼 얼마나 비싸야 되는데 밑에 표시에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준시가가 밑에 쓰세요. 실지 거래가액 X표. 실지 거래가액 X표. 시험에 그렇게 등장하거든. 시험에 그런 거 등장하면 틀리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 왜 틀리는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야. 그때 기준은 실지 거래가액 12억이거든. 여기는 기준시가 12억이고. 그치? 너 때문에 하는 거다. 여기 언니들은 다 알아. 기준시가 12억이랑 실지 거래가액 12억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 여기 언니들은 다 알아. 자, 실지 거래가액 12억짜리랑 기준시가 12억짜리 아파트 누가 공짜로 준답니다. 뭐 갖고 갈래요? 그러면 전부 다 기준시가 12억짜리를 갖고 간다고. 근데 학생들은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힘들어한다고. 기준가 12억짜리가 훨씬 더 비싼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옆에 아파트가 매매가액이 6억 중반 정도 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기 살 때 여기 기준시가가 2억 8천에서 3억 정도 했어. 근데 실제 거래가액은 6억 정도 하니까. 그렇지?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야? 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그래서 과거 정권에서 그 기준시가를 실제 거래가액 수준으로 맞추려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강남에 오래된 아파트에 부자, 소득도 없는 할아버지, 연로하신 그 고령층의 재산세가 폭탄처럼 터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겼던 거예요,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 아무튼 어떤 제재를 가하는 정책을 피면 그에 관련되는 부작용들은 항상 생겨요. 항상 생겨요.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죠. 투기꾼 며칠 잡으려다가 큰 부작용들이 생겼죠. 그럼 그 부작용에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돼.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니까 발빠르게 대처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거기다가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고 코로나가 터지고 이러면서 정치인들은 많이 비꼬면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취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그 취지는 좋았는데 라는 얘기를 항상 하는 정치인들을 비꼬기 위한 얘기가 있는데 그 비꼬기 위한 얘기가 여러분들 김현도 여기사님 책에 서평에 보면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의도가 좋았다라고 얘기해봐야 다 필요 없다. 정치인들을 비꼬기 위한 얘기입니다. 어느 순간 김영도 여사님이 책 서평에다가 이걸 써놓으시더라고요. 혼자 생각인데 수험생들을 비꼬는 게 아닐까. 왜 다 하지도 않을 거면서 다 해야 된다고 왜 다 안 해주냐고 왜 강사들한테 자꾸 클레임을 걸어요. 그래서 김영도 여사님이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와닿았던 얘기가 학원에 오는 사람들은 공부를 적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학원에 오는 거라고. 학원에서 해주는 것만 하고 싶어서. 그러놓고 왜 다 안 해주냐고 그러냐고. 다 할 생각도 없고 다 갖고 가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비꼬시려고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많이 공감해요. 저도 강의하는 입장에서. 근데 이게 원래 한 문장이 더 있어요. 해당되는 문장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좋은 실천으로 포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의도가 좋았다라고 얘기해봐야 다 필요 없고 실천을 해야 된다. 정치인들을 비꼬는 얘기거든.
아무튼 책의 서평이 그 정도 이 문구가 있던데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 제가 그분이랑 뭐 연이 있는 건 아닌데 뵙고 싶긴 한데. 그래서 서울에 올라오면 뭐좀 좋아하는데 서울에 올라오면 저는 강남 쪽에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종로 쪽에 계시니까. 근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으면 수험생들한테 책에 서평에 이런 글귀까지 쓰셨을까. 이분의 서평이 너무 재밌어서 수험생들이 이미 시험을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 책이 나오면 서평을 보려고 서점에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이분 책이 비닐봉지로 쌓여져 있더라고. 서평을 못 보게. 좀 안타깝더라고. 예전에 저 책에 남기는 말 후기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바보는 항상 남탓만 합니다. 이렇게. 아예 되게 재밌어서 후기. 또 예전에 남기는 말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는다. 이런 남기는 말도 써도 실천을 하는 자꾸 그 얘기인데 진짜 독특하신 분이에요. 시집도 내셨어요. 시집 맞나? 기행문을 또 쓰셨어요. 엑스클레이브가 해가지고. 썸데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는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책을 쓰고 계실 때 빨리 합격하세요. 제가 볼 때 이분은 천재야. 자,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도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더라. 밑에 괄호 2번 분리과세 사업소득.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 종합소득 과표를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돼 있죠.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거야. 내가 한 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데 빌려주고 주택 임대소득이 있어. 과세를 안 해. 과세를 안 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 주택이 고가주택이래. 과세를 해. 혹은 내가 주택을 2개 이상 갖고 있으면서 주택 임대소득이 있어. 그럼 과세를 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해도 되고 종합과세를 해도 되고 선택권이 주어져 있어. 선택권이 됐죠? 됐죠? 다시 한 개의 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를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과세를 해. 혹은 2개 이상 갖고 있으면서 주택 임대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해도 되고 종합과세해도 되고. 그럼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지. 됐죠? 됐죠? 제일 밑에 보시면 분리과세 방식과 종합과세 방식 중 선택. 됐죠? 넘어가면 자, 수입시기. 부동산 임대업의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다 돼 있죠? 그죠? 그냥 정해진 날 그 정도. 그게 무슨 말인데요? 월세 받기로 했다. 그럼 받기로 한 그날 귀속이 되는 거다. 됐죠? 자, 밑에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금이 차감한다 돼 있죠? 됐어요? 자, 이 책에는 생략이 돼 있어요. 뭐가 생략이 돼 있는데? 요건 지금 언급 안 하고 있어요. 나머지 일반 사업소득. 그럼 세무사님 나머지 일반 사업소득은 뭔데요? 치킨집 장사하고 있으면 그거 사업소득. 됐죠? 세무사업하고 있는 사업소득. 됐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됐죠? 자, 그때 사업소득 계산 구조는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금이 차감한다. 총수익금액에는 비과세되는 걸 또 차감하고. 됐죠? 그걸 차감하고 나면 이제 사업소득 금액이 나온다. 됐죠? 그 중에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 금액은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부동산을 세를 주면 임대받는 거 있겠죠. 월세, 임대료. 그리고 간주임대료라는 거. 부가세법에서 잠깐 봤죠. 법인세법에서도 잠깐 봤었고. 그리고 관리비 받는 거, 관리비 수입. 그리고 보험차익이라는 것도 있다더라. 보험차익. 이건 뭔데? 내가 임대업에 쓰는 건물이 있는데 불이 나가지고 보험금을 수령을 했다. 그 돈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 보험을 많이 가입해가지고. 그때 보험차익이라는 거예요. 됐죠? 자, 나머지 내용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됐죠? 자, 이제 근로소득으로 갑니다.
근로소득은 여기 시간이 요즘 뛰니까 근로소득은 식사를 하시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식사 지금 우리 1시 40분부터 하고 일찍 가지요. 식사하시고 하시죠.